요번에 이 수업 재밌으셨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런 좋은 이 오픈 소스 수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학생이 기획하고 여러분들 니즈에 맞춰가지고 또 교수님과 학교 측에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게 있다는 말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의 그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고 오거나이즈했던 그런 원리 원칙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수업 같은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대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자율적인 인간들과 자율적인 조직이 이 한 거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혁신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갈등과 어떤 비생산적인 모습들보다는 기존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왔던 것보다 더 경쟁력도 있고 더 뛰어나면서 또 더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가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낙관을 또 담아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경험과 제가 느낀 점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부쩍 이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2000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피터 드러커, 지금은 자꾸 하신 피터 드러커 같은 이제 경영학의 구루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뭐 경영의 일선에 있거나 이제 학계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회자되고 했지만 요즘처럼 전 사회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그 강조가 이루어지는 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좀 낯선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워진 일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온 국민이 전부 다 뭐 장사나 사업을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뭐 장사꾼 정신이나 상도 그거보다 좀 더 상위 범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사회의 어떤 활력과 그 다음에 우리 미래 사회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정신으로 강조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크리에이션이죠. 크리에이션. 기존에 없던 것들 그리고 기존에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본과 사람을 갖다 잘 조직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에서 사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철저하게 이제 이윤축의 논리는 담겨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새부턴가 그것이 립서비스일지언정 우리 기업들이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 아마 많이 변화된 것들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 기업가 정신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바로 소셜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 자체도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떤 사회 속의 어떤 주역으로서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여기서 소셜 안트로프러너십은 거기서 그 사회적이라는 말을 또 한 번 더 끄집어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뭐 앞선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간단하게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소셜 밸류라는 토끼와 파이낸셜 밸류라는 토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기획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마리 토끼도 잡기 어렵고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또 손에 쥐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사회적 기업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결코 승리하기가 녹록치 않은 게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하라, 청년들도 사회적 기업 만들라 막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많은 분들, 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저 자신도 가끔은 의문에 빠지곤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그런 두 마리 토끼 파이낸셜 밸류와 소셜 밸류의 밸런싱을 추구하고
거기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기업가, 뭐 이런 그 사전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체인지 메이커라고 봅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근데 변화는 사회적 기업가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존 관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정치인일 겁니다. 정치인이 돼서 힘을 얻어서 자기가 속한 정당과 함께 권력을 잡아서 그것으로 사회를 바꾸는 거죠.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보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변화의 핵심이었고, 또 그 이전 세대에는 종교인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한때는 또 무인들이, 군인들이, 기사들이 그런 일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게도 우리 뭐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의 힘이 점점 근대 국가에서 다 그런 봉건 시대 뭐 이런 중세 시대를 거쳐가지고 근대 국가에서 국가로 집중이 됐던 것이고 그 국가에 있던 힘들이 점점점 시장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가도 체인지 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걸 아마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기업가들이 이런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는 정부입니다. 근대국가의 그 정부였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체제로서 시장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 이 정부와 시장의 어떤 그 전행이랄까 아니면 그 엄청난 파워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근대사회의 이제 새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가, 정치가, 관료, 그리고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가, 자본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 있는 사회운동가들에게 사회 혁신을 기대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가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시민사회의 실패라는 그런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맥락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왜 실패했느냐 봤을 때 제가 뭐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관료화되고 비대해져서 실패했습니다. 기업은 반면에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만 또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공공재정의 측면을 등한시한다든지 또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패션 산업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그 생산 과정에서의 이익은 사유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사회화시켜버리는 그런 왜곡된 구조 속에서 오히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머지 사회는 좀 황폐화된다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나타났는데 시민사회 사회운동 방식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물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이는 서구사회의 그 시민운동 단체들도 있지만 적어도 기업이나 정부에 대단하게 있는 무리가 좀 있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서도 사회운동 과정의 그런 신념과 열망만으로는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를 축적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만큼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운동 조직만큼 사회가 처한 문제점들을 혁신해낼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그런 주체들이 필요해진 거죠. 얼마 전에 집권한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죠. 노동당이 아니라 보수당입니다. 보수당이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요즘 그 양반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빅 소사이어티예요. 빅 소사이어티. 과거 같으면은 보수당에서 무슨 이야기 하죠? 작은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게 빅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휴면 예금 계좌를 이용해서 이번에 빅 소사이어티 뱅크라는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빅 소사이어티 뱅크가 하는 일들이 그 휴면 계좌를 이용해서 사회 혁신이 일어나는 것들에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 그것들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죠. 자, 보수당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런 계획, 앞서서 노동당 정부가 주도해왔던
그런 사회혁신의 흐름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이런 것들을 보수당 정부도 받아안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정책이 이 다음 정권이 바뀌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다음에 누가 되든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이 흐름들은 멈춰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 지원을 잘 활용할 만한 사회적 기업가가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요즘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즉 자와 우를 막론하고 사회혁신의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서 이 소셜 안트로프로너십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제가 처음에는 좀 딱딱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히 본 문장일 거예요. 그 자본론에 등장하는 문장이죠. 애덤 스미스, 북부론에 등장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푸주간 주인과 빵집 주인이 왜 빵을 만들어서 썰어내고 왜 고기를 갖다가 내놓는가? 그거는 옆집 사람들이 배고플 거니까 오늘 저녁에 힘들게 일하고 와서 먹을 게 필요하니까 내놓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내놓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놓는 거죠. 근데 이 국부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의 핵심도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제 행위에 나서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셀프 인터레스트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서 소셜 인터레스트로 비결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초기 이 파운딩 단계에서도 사회적 이익이라는 것들을, 공익이라는 것들을 등한시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00년이 흐르고 그러면서 사실은 사회 이익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서 사회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08년에 터진 그 매도프 뉴욕의 그 폰지 스킴으로 금융사기를 엄청난 규모와 엄청 오랜 세월에 걸쳐서 했던 그런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지금의 금융자본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기존에서 자본주의가 견지했던 것들에서 상당 부분 너무 멀리 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진단들이 설득력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의 이익, 공익에 대한 그 추구가 희석화되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에 의해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그 자연재해가 또 인재로까지 이어져가지고 원자력, 우리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빈곤이 점점점 테크놀로지는 발전하고 전 지구 간의 교역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굶주리는 인구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아와 이 환경 문제에 봉착한 인류는 두 가지 질문들을 갖게 된 거죠. 하나는 과연 우리가 이대로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을 것이냐, 지속 가능할 것이냐, 우리 지구가. 하나는 그 지속 가능성의 한 축을 크게 담당하는 우리 굶주리는 절반 이상의 지구의 그런 가난과 기아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 그것을 종식시키지 않고는 해답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공감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 절박한 배경이 우리가 그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고 지구의 절반 이상은 굶주리고 있다는 것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적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그 온몸에 쏟아지는 이런 기대들을 충족시키고 있을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몇 가지 좀 주목해서 볼 흐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부터는 이제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라빈드 아이케어 시스템이라고 인도에 있는 의료 사회적 기업입니다. 백혈병 걸린 환자들을 무료로 시술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시술을 합니다. 무료로 시술하니까 지금 보시겠지만 230만 명 중에 66%는 무료 시술하는 거죠. 자, 한국의 안과병원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안질환 같은 경우는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죠.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해야지만 이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 안질환으로 가면 좀 기분 나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저 병원은 거기서 넘어서 66%의 환자에게 무료 시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이 쉬운 거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지속 가능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병원은 어떻게 그걸 극복해내느냐, 맥도날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맥도날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수술 공정을 갖다가 굉장히 단순화하고 굉장히 분업화하고 혁신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자체를 낮춘 겁니다. 자, 모든 사회적 기업은 핸디캡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마리 토끼가 잡기 어려운 게 이 소셜 밸류를 추구하다 보면 파이낸셜 밸류가 자동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그 요만큼의 영향 때문이라도 기업의 안정적인 재무적인 토대가 위협받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66%에 이르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시술은 엄청난 이제 핸디캡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노베이션 엔진을 맥도날드 시스템이라든지 또 오로랩이라는 그 인공수정 망망을 만드는 그런 수직 계열화된 또 다른 벤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비용을 낮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또 도네이션 받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저런 혁신이 없었다면 계속하기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 그렇게 한번 그 핸디캡을 띄워놓고 나니까 저 병원은 인도에서 가장 임상 경험과 시술 경험이 풍부한 병원이 됩니다. 가장 선진화된 체제를 가진 병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 가진 환자들도 저 병원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저 병원은 점점점 자신의 소셜 임팩트를 키워나갈 수 있던 거죠. 규모를 더 키웠어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키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소셜 벤처일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두 명의 젊은이가 처음에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사회적 기업 모델의 아주 중요한 모델인 그 마이크로 크레딧 있지 않습니까?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그 그라민뱅크 같은, 얼마 전에 그 양반이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서 그라민뱅크 총재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키바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 크레딧을 미국민들의 안방에, 미국 중산층들의 안방에 가져오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것이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또는 동남아시아 현지에 가서야만 할 수 있고 거대한 펀드들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월드뱅크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와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계획을 듣고 거기다가 소액을 투자하는 거죠. 자, 이분이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필드 파트너들이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나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그 그라민뱅크처럼 유명하지 않지만 수많은 그런 마이크로 크레딧 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찍어서 올리는 그 사연을 미국에서는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마누라가 얼마 전에 도망갔는데 애들은 아홉입니다. 근데 내가 염소를 몇 마리 사서 키우면 젖도 짜서 우유를 팔고 또 새끼도 쳐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불쌍한 그런 그 생활 환경과 함께 같이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한 계좌당 25달러씩 해서 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푼돈을 모아서 지금 2010년 저기 중간 자료인데요. 1억 3천만 달러가 저 키바를 통해서 유통이 됐습니다. 불과 4, 5년 만에 굉장한 소셜 임팩트를 내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저 기업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이제 그라민뱅크와 다르게 키바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유심히 볼 것이,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많이 보는 것이, 창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스코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무조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업가들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았겠죠. 이미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 이미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 미국의 수많은 중산층들의 가정에서 좀 쉽게 검색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랑 커넥팅돼서 직접적으로 거기 펀드가 들어갈 수 있는, 끌모아 태산에 그런 마이크로 펀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4, 5년 만에 저렇게 엄청난 임팩트를 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스튜디오 H라는 그룹은 미국의 그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만든 그 뭐 작업 그룹이자 또 사회적
프로젝트를 하는 디자인 워킹 그룹입니다. 여기가 한 많은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는 기업 형태라기보다는 기업적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를 갖고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한 것 중에 인상적인 게 버티카운트라는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깡촌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가진 디자인 능력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 지역 고등학생들의 디자인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파운데이션에서 돈을 받았죠. 재단들에서. 그래서 저 버티카운트에서 디자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네 커뮤니티를 스스로 아름답게 꾸미고 정말 활기차게 꾸미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 버티카운티는 젊은 사람들도 몇 안 남아있고 굉장히 지역 발전이 더디어가지고 활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자원을 지원받아서 1년 내내 저기 가서 상주하면서 그 지역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지역 학생들이 스스로 디자인 탤런트를 표현하게 하면서 그 작업들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커뮤니티 자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테이블 포 2라는 이제 저기 설립자는 저희와는 좀 비즈니스를 얼마 전에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했고요. 저 친구가 일본에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를 소개해줘갖고 저희가 이제 일본 가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게 한 저희 친구인데요. 저기 같은 경우도 일본에 와세다 대학 졸업하고 맥킨지에 있던 친구가 저 일을 시작한 거죠. 몇몇 일들을.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테이블 포 2라는 브랜드 네임이 이야기하듯이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인데 한쪽에는 그 과영양과 비만으로 고통받는 일본 국민이 앉아있고 반대편에는 영양과소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어린이가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칼로리의 건강식단을 일본의 대학이라든지 회사에 급식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그 급식 프로그램은 250원씩 더 받습니다. 그 2년 250원을 가지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60만 끼, 100만 끼를 갖다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메뉴를 선택하는 회사 직원들이 그 메뉴를 선택하는 걸 보고 그 회사가 우리도 매칭해갖고 250원을 더 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쪽에는 자원이 굉장히 남아돌고 다행인데 저쪽에는 자원이 굉장히 없는 이 불균형 상황을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 메시징을 갖다가 셀링함으로써 저기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에도 지사 설립했는데 여전히 도쿄 본부에는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도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사례인 것이죠. 의료에 관한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여기도 미국의 깡촌이라고 합니다. 뉴저지에 있는 캠든이라는 런던에 있는 캠든은 좀 좋고 막 젊은이들 많은 데인데 여기 뉴저지의 캠든은 좀 안 그런 데인가 봐요. 저기에 이제 그 제프 브랜너라는 가정의학 전문의가 있었는데 저 양반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의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케어 개혁 법안이 굉장한 뭐 반대와 막 이런 거 속에서 앞으로 미국의 의료 재정은 더 축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저 양반이 한 것이 뭐냐면 미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의료비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생활 환경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라는 가설을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일선에서. 그래서 그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의 그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의료 소비의 난매상으로 지목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평소에 예방약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저 성과가 아직은 뭐 굉장히 막 커지거나 일상화된 건 아니지만 저 성과를 도입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전문의의 노력이 바로 저런 변화를 만들어내서 오히려 법안 가지고 오바마 케어 법안과 의료 이 재정 가지고 그 탁상공론하던 사람들이 저런 실제적인 예를 보면서 우리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 저도 이 사례는 그 뉴요커 매거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저 리포트를 쓴 사람도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야말로 미국의 위기에 빠진 의료를 구할 수 있는 사례. 근데 한 개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태까지 몇 개의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또 소셜 안트레프러너십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비영리 소셜 리턴과 파이낸셜 리턴을 균형적으로 추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체인지 메이커의 역할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부여받을 수밖에 없고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한 사례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거죠. 알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몇 가지 혁신적인 사례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몇 년간 펼쳐가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아까 뭐 조교께서 설명하셨지만 윤리적 패션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근데 윤리, 패션 벌써부터 막 좀 아리까리하죠. 뭐 패션이 윤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옷을 점잖게 입는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션이라는 걸 단어를 다 들으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런웨이를 갖다가 워킹하는 늘씬한 모델들의 모습, 백화점 쇼윈도우에 아주 화려하게 전시된 디스플레이의 그 고가의 의상들, 또 매거진이라든지 브로셔 같은 데 나오는 굉장히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화보들, 이미지들. 윤리적 패션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사실 비하인드 더 레이블이고 비하인드 더 브랜드고 비하인드 더 윈도우라는 겁니다. 그 화려한 이미지들 이면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1970년대 런던이라든지 뭐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회운동의 형태로 처음에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스웨트샵이라고 하는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 착취형 공장.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자기네 한양에서 이런 스웨트셔츠라든지 그런 학교 셔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버드도 굉장히 되게 큰데 그 샵들이 유니언 샵이 거기서 팔리고 있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방글라데시나 인도에서 어린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학교 내부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낸 사례들이 있었죠.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윤리적 패션이 이제는 사회운동을 통해서 기존의 브랜드들을 바꿔내는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패션의 다른 전형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션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제품, 우리가 그냥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패션의 의미는 크게 축소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나왔듯이 패션은 단순히 우리가 걸치는 옷, 우리 옷장에 걸려있는 옷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규정하는 그런 기호이자 표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단 말이죠. 또 이분인데 그래서 아주 점잖게 부모님도 있으니까 넥타이 입고 갔는데 또 그날 밤에 공교롭게 약속 홍대 클럽에서 잡힌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친구가 데려간 거죠. 이분은 그래서 그 양복, 아주 포멀한 양복을 입고 클럽을 간 거죠. 갔는데 원래 춤도 잘 추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의 행동 자체는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끼를 못 참고는 결국은 하는데 넥타이를 풀어서 머리에 맨다든지 이상하게 이렇게 자켓도 벗어 던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옷차림을 바꾸고 난 뒤에야 자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포멀하고 격식 있는 장소에 굉장히 청바지라든지 이런 걸 입고 가는 순간 모든 보통 내기 이상인 분들 말고 보통 사람들은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라이프 스타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패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너무 추상적이죠. 이 말은 이제 그 근대 복식사를 정립한 코코 샤넬이 했던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진짜 근대 복식을 뒤집어 엎는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는 그런 것과 사회 흐름까지 포착한 그런 스타일링을 자신만의 스타일링을 세상에 제안하고 그것이 수용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저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 의미를 봐도
패션이 전 세계 가장 세계화된 산업으로서 전 세계 목화, 그 농작물 단계에서부터 원사, 원단, 그리고 제품, 봉제, 여러분에게 닿기 전에 완제품 형태로 상점에 디스플레이 되기 전까지 거의 전 세계 몇 개의 대륙을 거쳐서 여러분 손에 오게 됩니다. 연간 1조 달러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면서 패션이 움직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패션이 1조 달러만큼의 소셜 임팩트, 그 이상의 소셜 임팩트를 미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데 그 임팩트가 어떻느냐? 제가 왜 거기 관심을 가지느냐? 자,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겠지만 이 위성 사진인데요. 한쪽은 1989년 9월달 사진이고 하나는 2003년 8월달 사진이에요. 좀 달라진 게 보이십니까? 그럼 그림 하나를 더 보죠. 네, 동일 지역을 찍은 겁니다. 저게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라르입니다. 아라르의 위성 사진인데요. 저 불과 몇 년 차죠 지금? 한 20년 차 되나요? 20년 동안 수량이 90%가 줄었습니다. 90%가. 그래서 재작년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저희 가서 이제 재난지역도 선포하고 그랬는데요. 저기 물이 왜 말랐느냐, 내륙 바다가. 우즈베키스탄이 구소련 시절서부터 면화 농업을 굉장히 권장하면서 면에 들어간 필요한 물, 농업용수를 갖다가 전부 다 끌었으면서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 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면 제품 안 걸치신 분이 없으시죠, 여기에? 그쵸? 근데 면은 우리가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작물 중에 물 소비가 가장 많은 작물입니다. 서스테이너블하지가 않죠. 제가 그 매체 경제지 칼럼에도 쓰고 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만 면값이 100% 이상이 올랐어요. 2배 이상이 올랐죠.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단기적으로 뭐 동남아에 그 자연재해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면은 굉장히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 뿌려지는 살충제의 4분의 1이 면을 키우는 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티셔츠 이거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500g의 화학비료와 화학비료 그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이 천연 직물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가장 석유 의존적인 직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면을 키우는 밭들이 또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나비효과인데요.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키우기 쉬운 옥수수라든지 밀을 작물하는 경작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면값이 앞으로 다시 회복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그 회장 자체가 의료업계가 이제 전례 없는 그 가격, 원가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거죠. 더 이상 지금까지의 방식, 우리 패스트 패션이 1980년대 이후로, 여러분들 요즘에 패스트 패션 아이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패스트 패션이 있기 이전과 있은 다음에 선진국 국민 1인당 의류 소비가 10배가 늘었어요. 10배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옷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같은 기간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의 실질 임금, 명목 임금은 아닙니다. 실질 임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한 사회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고 국제적 금융연관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이동을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에서 많이 만들었죠. 한세라는 기업 아십니까? 거기서 요즘에도 신문만 봤는데 미국인의 3분의 1이 우리가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한국 기업인데 예전에 한국에서 만들었다가 중국으로 공장을 이동시켰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갔다가 요즘엔 다시 아프리카로 다 모여들고 있어요. 생산들이. 그러면서 임팩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환경적인 임팩트를 좀만 더 말씀드려보면 이게 리바이스에서 만든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내놓은 진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포그래픽 기사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저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들까요? 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는 지금 청바지 입으셨는데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까지 물이 20m. 예.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예? 20m. 한양대 학생들이 좀 반이 작네요. 좀 더 써도 되는데, 좀 더 써서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80. 아, 작습니다. 그래도 딴 데는 한 1000m까지 나오는데, 저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서 6000m예요. 이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작년에 인포그래픽 기사를 나와서 저기 이제 딱 코튼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임팩트들이 나오고 저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향하고 있는 에코텍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자기가 옷을 사게 되면 웬만큼 이제 저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브랜드의 옷을 사게 되면 거기에 택이 있는데 거기 트래킹 넘버가 있어서 그 트래킹 넘버를 치면 저런 식으로 자기 옷이 미치는 임팩트를 갖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저 친환경적인 디바이스 501 진에 들어간 물은 5,800ml 정도입니다. 6,000m. 일반적인 진들은 보통 한 2만 리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했나 뭐 화장실에서 아껴 쓰고 뭐 집에서 뭐 받아 쓰고 막 이러지만 사실 우리 집에 한 사람당 청바지 몇 개씩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족 제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도 이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의 문제도 그렇죠. 이게 영국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요. 의류 한 벌이 팔렸을 때 그 최종 만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놀랍게도 0.5%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의류가 가장 물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고숙련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만 단순한 작업들은 굉장히 여성들이 하기 굉장히 이렇게 진입장벽을 넘어서기 굉장히 성실함만 있으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나선 건 누구죠? 엠마 왓슨. 갑자기 뭐 표정이 밝아지시는데 엠마 왓슨이죠. 브라운 대학에 진학해서 다니면서도 또 버버리 크로스원의 모델로 활동하면서도 영국의 피플트리라는 저희 회사랑 비슷한 윤리적 패션을 추구하는 회사에 자기 라인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디자인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방글라데시도 가서 페어 트레이드 개념의 윤리적 패션 라인, 러브 엠마라는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런 일 하니? 네가 그런 일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기특합니다. 나는 패션이 예전까지는 패션이 그냥 내가 입고 나를 표현하는 그런 도구로만 알았는데 패션이라는 것들이 내가 가슴 아파하는 지구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자신이 여기에 움직이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도 제가 무슨 엠마 왓슨은 아닙니다만 유투의 프론트맨인 보노도 마찬가지로 윤리적 패션 브랜드를 뉴욕에 만들었어요. 이든이라는 누드를 거꾸로 해서 이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루이비통에서 펀딩도 받고 루이비통 출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을 해가지고 뉴욕 컬렉션에 작년부터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죠. 저희랑 시작은 비슷하게 했는데 보노가 하니까 이제 그런 스케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저희는 뭘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션 산업이 우리가 착해서 윤리적 패션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적 자산인 60, 70, 80년대부터 있었던 우수한 공제 기술력이 아직 우리 사회 자산으로 남아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워킹 푸어의 상태에 있으신 거죠. 그 좋은 기술력을 갖고도. 그런 사회적 자원과 그다음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그 장기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사회 효익이라는 관점에서 윤리적 패션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품을 많이 만들었죠. 일단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친환경적인 소재를 계속 개발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공제 노동자들에게도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뭐 압구정동에 샵도 내고 파리 같은 데나 있는 윤리적 컨셉에 페어트레이드 커피와 차도 팔고 그 그린 디자인 제품들도 파는 샵을 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그런 샵들이 그런 가장 힙한 공간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파리 같은 경우 마레지구 같은
원래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저 윤리성이라는 것도 결국 스타일리시한 코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적고 우리가 그 매몰 비용은 여기까지만 된다. 미련 갖지 말라. 그러고 적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사소한 제품이라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윤리적인 공정을 통해 가지고 공급하기 시작했죠, 기업에. 그래서 B2B로 저희 회사는 이제 서서히 기업다운 계속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 와이번스 선수들이 경기 때 세계 최초로 프로야구 경기에서 직접 입고 나왔던 저 경기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 버려진 페트병을 가지고 저기서 뽑아낸 폴리에스테르 기술을 가진 원천 기술 업체와 함께 선수들의 몸에 맞는 기능성을 가진 그런 유니폼 원단을 개발해서 디자인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기업, 뭐 구글의 올가닉 커튼 티셔츠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다음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득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청와대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서 입는 옷인데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청와대 장면에 의해서 우리도 또 들어가고 저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온 거죠. 또 다시 소매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 선수들 유니폼 만드는 게 굉장히 질긴 원단이에요. 저 원단은 한 번 만들면 10,000야드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SK 선수들이 뭐 얼마나 된다고요? 나 팬들이 그 레플리카 사잖아요. 그걸까지 합쳐도 한 1,500벌 정도뿐이 안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절반 정도 남았죠. 절반 정도 남은 원단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 원단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방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해갖고 저 가방은 아니고요. 이렇게 가볍게 멜 수 있는 가방인데 리버시블 이렇게 형체 이렇게 막 흐물흐물거리는. 근데 에일랜드라는 이런 데서 한 1,500개 정도 팔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출시한 저 가방 역시 페트병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테르 원단 가지고 저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메신저 백이라든지 헬멧백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기업으로서 계속 매출을 내고 그런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내면서 이 윤리적 패션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저거가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직원들한테 누차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저게 돈벌이 되면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가는 당장의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만 중요한 거지 보다 원대한 비전은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렇게 제품들을 나는 친환경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해서 판다고 해서 얼마나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한 브랜드가 소셜 임팩트든 파이낸셜 임팩트든 만들어낸 최대치가 어디죠? 의류 분야에 있어서. 어디를 보면 되죠? 자라. 세계에서 제일 자라라는 브랜드를 가진 스페인의 인디텍스라는 회사. 딱 갔더니 매출이 한 17조 정도 되더라고요. 17조. 마켓 쉐어는 1.5%뿐이 안 됩니다. 뭐 IT 기업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의류는 굉장히 쪼개져 있는 굉장히 니치들이 많은 매죠. 더 큰 덩어리보다는. 자, 인디텍스처럼 유니클로 한 10조 정도 합니다. 유니클로나 인디텍스처럼 30년, 40년을 해가지고 또 자기네 공급업체들을 싼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40년이 걸려서 성공 확률 5% 그런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제가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과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인 소셜 임팩트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반 기업으로라도 그게 성공이 가능한가? 지금 같은데 우리나라 이랜드도 뭐 SK 브랜드, 패스트 패션 브랜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럼 이랜드 같은 기업도 그런데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이 저런 길을 남들 따라가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델을 바꾸죠. 우리는 패션 기업이지만 패션 기업의 고전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브랜드 오너십을 가진 기업이 되지 말자. 그 브랜드 오너십을 가지는 기업이 나이키서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아웃소싱을 완성시키면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키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서였던 하나의 전명을 창출한 거고 그 이유가 이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버티컬리 통합을 하면서 또 하나의 스파 브랜드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 저는 그 수직성이라든지 그런 수직적 계열화 이런 것들을 깨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들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런 생산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것들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그 소비자들이 보기에 다양한 제품군과 좋은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근데 뒤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카탈리스트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거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발굴할 고객은 총 3개의 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원사이드 비즈니스가 아니라 멀티사이드 비즈니스죠. 첫 번째는 소규모 봉제 공장들과 봉제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서울에, 특히 사대문 안에 굉장히 훌륭한 봉제 기술력과 그 다음에 그 조직, 자원을 가진 작은 봉제 공장들이 있어요. 큰 공장들은 다 넘어갔지만, 생산기지 이전을 했지만, 저런 데들이 오히려 순발력을 가지고 빠른 생산을, 적기 생산을 하기에 더 적합한 거죠. 그러면 저분들만 가지고 할 거냐? 우리 회사가 디자이너들 고용해서 잘하는 디자이너가 200명인데 우리가 언제 200명을 고용하고 있을 거냐? 아는 거죠. 그래서 봤죠. 디자인 측면으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 한 해 12,000명이 나옵니다. 의상 분야에서. 뉴욕의 팔슨스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사람이 40% 육박했어요. 오죽하면 팔슨스의 학장님이 정기적으로 한국 디자이너분들을 모셔다가 워크숍을 열어줘요. 전시회를. 왜 그러냐?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공헌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거기서 전시회를 연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뿐만 아니라 요즘은 런던의 세인트 마틴이라든지 뭐 벨기에 앤트워프라든지 온갖 유명한 해외 패션 스쿨들에 한국 디자이너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돌아와요. 할 일이 없어요. 기존의 내셔널 브랜드에서는 박봉이라든가 자기가 비전을 가진 그런 자기 디자인을 못하는 거죠. 카피해야 되는 거죠. 비전을 잃습니다. 근데 저분들의 꿈이 뭐냐 봤을 때 자기 레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크게 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게 내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옷을 지속적으로 팔면서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스케일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적어도 자신들의 바람대로 자신들의 옷을 지속적으로 좋아해주면서 자신들과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팬들을 만날 수 있는 자격 같은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 면은 그분들이죠. 그분들이 인디펜던트 브랜드, 인디펜던트 패션 웨이브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만들죠. 어렵죠. 유통도 어려운데 프로덕션은 더 어렵습니다. 옷이라는 것들.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자본의 장벽은 굉장히 낮은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혹은 국내에서 졸업해서 뭐 회사 들어가서 일하다가 어느 공장이 나에게 맞는 패턴을, 의류 패턴을 만들 줄 알고 어느 공장이 나에게 맞는 가격과 나의 규모를 받아주면서 자켓을 꼼꼼하게 내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의류 브랜드에게 필요한 아주 인프라가 되는,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는 일들, 유통처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로덕션, 서플라이 체인에서 소재를 갖다가 공급받는다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아니면은 프로덕션,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어느 의류 회사나 무슨 스타일을 하든 간에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저 플랫폼에서 우리가 해주자. 그리고 저기 오는 인디펜던트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크리에이티브와 기획력, 그다음 요즘에 브랜딩 능력, 퍼스널 브랜딩 능력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가꾸게 하자. 자기 팬들을 발굴하게 하자. 거기서 또 나아가서, 근데 제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한 6년간 인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션 쪽에 왔기 때문에 저는 패션과 인터넷을 하는 걸 고민하죠.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디자이너들이 직접 고객들을 만나게 하자. 이 생각은 제가 2009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벌써 미국에서 이런 사이트들이 한 2-3개 생겼어요. 디마크라타이즈 더 패션 이래가지고 패션을 민주화하자. 몇몇 패션 하우스들의 갇힌 그들의 몇몇 패션 하우스가 뭐 안나윈투어 같은 패션 미디어 이런 데에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열하는 패션을 모든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 거기서 시장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도 나와서 하나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위쪽에 소셜 프로덕션 플랫폼과 아래쪽에 크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디자인을 갖다가 완제품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개를 하고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거기 고객이 될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주고 구매 의사도 밝히면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게. 내가 라프 시몬스의 옷을 좋아하는데 라프 시몬스에 가야지만 있는 그 비싼 옷들인데 그 내가 좋아했을 때는 라프 시몬스 돈이 안 맞는데 저기 갔더니 라프 시몬스가 추구하는 거 카피는 아닌데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걸 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친구를 내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나 같은 성향을 가진 다른 친구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옷을 계속 만들게 하는 거죠. 예전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인터넷 테크놀로지로 그 일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만드는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역량만 축적하고 있었어요. 저희 공제공장도 운영하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것도 발굴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희가 한성대, 세종대와 함께 최우수 지역혁신 과제로 선정이 돼서 3년간 25억 원의 자금을 지식경제부가 서울시에 지원받아서 저걸 실제 6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제 꿈의 한 단계 한 걸음 스텝 올라선 거죠. 이제 물론 이제부터 시작이죠. 저걸 잘해야 됐으니까. 근데 저희는 몇 년간 저걸 준비해 온 겁니다. 그렇게 기업체들의 납품할 때 선수들 유니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도 저런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해온 거죠. 요거는 유니타스 브랜드라는 매체 아시죠? 유니타스 브랜드라고 브랜드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국내 토종 그 무크즈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저희 회사 이야기가 나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why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실현을 시키고 무엇을 통해 실현을 시키는 것들은 계속 바뀌어도 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근원만 놓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냥 왓이라는 컴퓨터에 집중했다면 애플이 실패했을 때 그냥 끝이었겠죠.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냥 픽사로 와서 끝이었겠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근데 스티브 잡스는 보다 편리하게 사람들이 정보기기를 다루고 정보를 갖다가 손끝에서 다루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느닷없이 전화기를 혁신하겠다면서 아이폰, 아이팟을 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픽사에 가서 회사에서 쫓겨나서 갔으면서 그걸 잃지 않는 거죠. 뭐 저희가 거기에 비견될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그 Y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면 이것이 이제 저희의 임팩트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희는 이런 이슈에서 시작하죠. 사회 문제에서. 소셜 벤처는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저기서 바로 모든 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이해관계자가 공제노동자, 인드디자이너, 한국사회 뭐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인풋을 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서 저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게 할 때까지 하세월이다. 성공할 수가 없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자. 그래서 윤리적 패션 플랫폼이라는 우리의 액션 플랜을 갖다 정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우드 소싱 방식은 의류산업이 가장 문제점, 재무적으로도 문제점이었고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던 재고라는 문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많고 그것 때문에 25% 정도의 의류를 태워줍니다. 사람 손에 거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런 인풋을 통해서 이런 아웃풋과 아웃컴즈를 내서 우리가 결국 도달하려는 고울은 저런 것들이다. 윤리적 패션을 넘어서 윤리적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션이 단순히 이 옷이라는 프로덕이 아니라 문화상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화의 영역 중에서 가장 커머셜하게 앞장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뭐 우리의 임팩트가 어떻게 커지고 우리가 서스테이너블리티를 어떻게 달성하고 저기서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전략과 전술로 극복해내느냐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기회도 마련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기회를 딛고서 또 한 단계 도약할 때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만들자마자 샵 냈는데 6개월 만에 도산했어요.
이거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스타트업에게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은 그보다 좀 더 리스키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일반 기업들보다 더 신경을 씁니다. 비전의 공유라든지 비전까지 이르는, 골까지 이르는 그 세세한 과정들. 우리 회사의 비전과 목표가 내가 내일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해야 되는 와트부와까지 쫙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공감하고 같이 일을 시작하지만 벌써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거쳐서 지금 한 18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2009년 초부터 해갖고 들락날락거린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전만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잘하죠. 근데 저런 비전에 처음에는 공감이 돼 있다라고 쉐어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내일이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게 느끼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붙잡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거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낼 때도 웃으면서 보내줘요.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계획과 뭐 전략과 전술, 비전과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의 얼라이먼트 다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또다시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다시 사람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셜 안트로프너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고 하니 결국은 여러분 아쇼카 재단이라고 아시죠? 앞서 강의에서 누군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아쇼카 재단은 비즈니스 플랜에 투자하거나 회사에 투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투자하죠? 사람한테 투자합니다. 사회적 기업한테 투자하고요. 그게 여태까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 중에 가장 성공했다는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은 이 비전과 자신의 욕망과 기업으로서의 계속 지속 가능성을 갖다 결합시키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영자뿐만이 아니라 파운딩 단계, 파운딩 멤버, 그다음에 좀 늦게 들어온 사람들,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비전을 쉐어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는 자신에게 커다란 어떤 기대 수익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문제, 이루고 싶은 비전을 함께 이룰 기회를 찾으면서 나의 욕망을 그 영국에서 유행했던 다운시프트처럼 나의 욕망을 물질의 추구, 무조건적인 물질의 추구가 아니라 다른 계열로 욕망의 물꼬를 바꾸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희 회사에는 그 대기업 다니다, 삼성전자 다니다, 또 어디 네이버 다니다가 여전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봉량 반토막 났죠. 왜 일하느냐?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죠. 의미와 일을 결합시키고 싶은 거죠. 남들처럼 펀드에 돈을 못 넣지만 그냥 받는 돈으로 살아가며 즐겁게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번 불살라가면서 하고 싶고 펀드의 돈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감,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로 자신의 탤런트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 뭐 딴 사람들의 제가 마음속까지 들어가 보는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나 제가 영리 사업을 했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그건 제가 선한 사람이나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애초부터 DNA가 설계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제 욕망이 조금 다른 것들을 추구해온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지금 큰애가 9살이고 작은애가 7살이고 11월 달에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 주말이면 이제 주말 농사를. 요번 호에 나오는 W 매거진 있죠. 거기 저의 주말 농사에 대한 칼럼이 실리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제가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주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을 배우면서 굉장히 저는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제 편한 저의 멘토나 선배님들을 만나면 제가 정말 가장 크게 얻은 보상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 일이 혹시 잘못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웬만한 어려움에는 좌절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수명이 늘어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36입니다. 이제 앞으로 35년 정도 더 일해야 되겠죠. 미니멈. 그랬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자본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저가 그렇게 실패에 굴하지 않고 한번 했던 것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저런 경로를 인해서 여기에 재미를 느끼고 해왔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여기서 계신 지금 듣는 분들이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주어진 길에 딱 또박또박 맞춰서 가더라도 훌륭한 삶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더 훌륭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한번 기획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업 차원의 것은 아니더라도 한번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옛날처럼 권력을 얻어서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정치인들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대통령 되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말 그대로 정말 분산되고 분권화된 사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소셜 체인지 메이커로서 이제 소셜 안트러프러너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군지 아세요? 듀스 아세요? 네, 듀스입니다. 듀스. 김성래 씨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 듀스의 우리는이라는 노래 들어보신 분? 네. 복학생이신가요? 그건 아니시고. 거기 보면 이런 유명한 단어, 그 가사가 나오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는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단어라고. 듀스가 굉장히 머리에 든 게 없어 보이는 완전히 그런 잘 노는 그룹이었잖아요. 저 가사 들으면 굉장히 실존주의적이에요. 하이데거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런 피투성과 죽음에 대한 자각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투라는 개념입니다. 피투성에 대상한 기투. 기획해서 던진다는 거예요. 저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죽음과 피투성에 대한 자각 속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포착해서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자신을 기투하는 거죠. 어딘가에. 나는 내가 여기 왜 태어났는지도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지만 그거는 뭐 다 그냥 생물학적인 얘기고 내가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언제 죽는지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죠. 자살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철학자들에게 자살이 가장 큰 문제였고 자살을 논외로 한다면 저런 피투성이 있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자각 속에서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내가 그냥 던져졌지만 내가 여기서는 난 나름대로 한번 아둥바둥거리면서 삶의 의미를 포착해서 그것을 한번 내 중심으로 한번 재구성해보겠다. 그렇다고 히틀러 같은 독재자나 뭐 전체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내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걸 한번 해보겠다. 저는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도 이런 실존주의적 철학을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기본 골강 구조입니다만 그것들을 삶의 의미로 좀 확장시켜보면 결국 무슨 일인가 하려는 사람이 세상과 관계 맺는 양태들입니다. 양태. 자기의 철학과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이자 본질이라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도 양태일 수 있죠. 더 큰 무언가가 있다면 자기도 양태지만 자기가 하게 되는 일도 양태고 다른 사람들의 양태와 관계 맺으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재포착하고 재구성하게 되면서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철학자도 아니고 저는 뭐 종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뭐 더더욱이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약속은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저렇게 자기를 기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소셜 안트러프너로서 30년을 그냥 기투하는 거 없이 살아오다가 소셜 안트러프너로서 한 2008년부터 기투한 거죠.
그 결과는 굉장히 저로서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기업가나 사회적 기업가가 자, 기투하고 있는 것에 올인해야 된다. 기투를 반대로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투하니까 말의 의미가 왠지 좀 어방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 일 정하고 거기다 올인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반대입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기투한다는 말은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우리가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인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벤처기업에 자기가 어떤 아이템의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 올인해가지고 올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나중에 take it all 하려는 거죠. 승자 부치 사이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개인에게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막 밤을 새고 며칠 몇 달을 새고 몇 년을 하시는데 나중에 쉽게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삶도 균형 있게 소셜 안트로프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 저의 삶이에요. 잘 안 나오네요, 저는. 주말에 농사 짓고 샐러리 저렇게 수확해서 제가 직접 요리하고 좀 보시겠지만 저 오리 그 샐러드 이거를 제가 저희 아버님 생신 때 제가 직접 해가지고 한 8접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손님들 어디 나가서 식당에서 안 하고 제가 저희 집으로 모셔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제가 특별히 효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즐거워서 한 거죠. 제가 손수 지은 농산물들로 저렇게 하면서 오리는 뭐 제가 키우지 않았습니다만 저기 나온 것들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투라는 것에 있어서 일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내 삶을 내가 한번 만들어 가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BMW를 몰고 다니고 뭐 어디 가고 어떤 옷을 걸치고 다녀서 그게 좋은지 를 어떻게 알아요? 좋다니까 좋은 줄 알고 그걸로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한 번도 우리 자체가 세운 목표라든지 우리 자체가 설정한 즐거움, 우리가 스스로 재구성한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6개월 만에 샵을 접고 막 엄청난 손실과 이런 것들 근데 저 썬큰 캐피털을 어떻게 하지?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의 여유가 나중에 생각하면 굉장한 사실은 마음의 여유였던 거죠. 저처럼 속 좁은 사람이 그 매몰 비용 다 집어치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 근데 그때 저에게 저의 힘을 잡아주고 지치지 않게 해줬던 게 저런 생활들이었어요. 그때 압구정에 사무실도 있었는데 저희 집이 잠실입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어요. 돈이 없어서 좀 차비라도 아껴볼 마음이었기도 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가면 막 처리해야 될 다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막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날씨가 맑고 막 바람이 5월에 브리즈가 막 불어오네. 빨리 한강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전거 끌고 나갔어요. 자전거를 한강에서 타고 싶은 마음에 출근길을 재촉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가는 동안 그 산들바람을 맞으면서 기분이 다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청담동 쪽 갈 때쯤이면 이제 등에 땀도 나고 이러면서 그래 오늘도 한번 나에게 던져진 문제를 한번 맞서보자.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아주 정신적으로 고양되고 충만한 존재였지만 사실은 육체와의 균형 속에서 내 육체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게 70% 제가 CEO로서 70%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는 게 낫지 주말에도 일하고 이러면서 언제는 120%였다 언제는 50%였다 이게 더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별로 보잘것없을지는 몰라도 저런 식으로 삶을 라이프 스타일 한번 꾸며본 거죠.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제가 예전에 치던 골프도 안 치고 이제는 매 시즌 시즌권 끊어서 다니면서 스키도 안 타면서 자동차도 끊었습니다. 요즘에 버스 타고 가면서 음악 듣고 이렇게 트위터 같은 걸로 해외 정보도 보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워요. 옛날에 운전했을 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죠. 물론 지금도 불만스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언젠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서서히 그렇게 나의 자기 통제 하에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저걸 얻기 위해서 남한테 비굴해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입니다. 이분 작품 다 좋아하시죠? 이분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좀 절망적이죠? 저는 이분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 좀 이해가 가죠. 이분의 작품을 보면 좀 저런 절망과 비장함이 묻어난 애틋함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류의 미래를 결코 밝게 안 보죠.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죠. 희망을 찾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저분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낙관적이지만 않아요. 우리 테크놀로지나 우리 인간의 기술, 그다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본 원전 사태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절박성은 깔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너무 그냥 저렇게 절망 속에서 살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뭐 사시거나 저보다 더 잘 되십시오, 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싫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내가 속한 인류가 지금 현 단계에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냉철히 보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일, 저는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셜 앙트레프러너로 되시진 않겠지만 소셜 앙트레프러너의 문제의식을 한켠에 가지시고 소셜 앙트레프러너가 아니게 살아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 사람의 생활이, 한 사람의 직장인, 한 사람의 영리기업가의 사업자 또는 교육자 또는 반려로 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 조직도 아마 다음 세대 정도는 많이 바뀔 거예요. 데이비 캐머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 우리는 그런 모든 구획들과 직업적인 분별들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인류가 처한 저런 문제들에 맞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소셜 앙트레프러너적인 그런 마인드가 무엇인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접목해서 그런 삶을 살아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예, 궁금하신 거 있습니다. 아직 한 20분, 25분 정도 남았네요. 예. 뭐, 제가 원래는 제일 좋아하는 그 강연 이런 거는 한 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한 시간 동안은 거의 궁금한 거 위주로 또 얘기들을 풀어내는 것들인데, 오늘은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25분 남아있으니까 편하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저쪽에. 예. 아이디어를 예. 현실화시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학생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데 교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시작하실 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윤리적 패션에 관심이 있고 저런 일을 하고 싶은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윤리적 패션 분야에서는 아니면 사회적 기업 전반에서? 윤리적 패션. 윤리적 패션 분야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는 것도 별도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획하는 단계에 이게 사고가 나눠진 건 아니죠.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면 계속 현실과 실현 단계와의 피드백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떻게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작은 프로젝트를 해라. 심지어 기업조차도 그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막 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통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로.
그러니까 이 통로 밖에서 저 동굴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웬만큼은 이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그것과 통로에 한 발짝 들어가서 보는 것들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이 천장에 늘어진 종류석이라든지 이 동굴의 디테일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 통로에 문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죠. 어느 산업이요. 제가 윤리적 패션에 처음 진입을 할 때도 인터넷 업계에 딱 바로 온 게 아니라 영미 기업으로 지금도 있는 패션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친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패션을 하는 친구와 함께. 작은 규모였죠. 작은 규모도 어쨌든 서울 컬렉션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통로에서 배우게 된 거죠. 그냥 패션 기업, 패션 업계에 있던 분들은 기껏해 해외 자료 보는 게 이제 해외 컬렉션 쇼의 비주얼 자료라든지 그 관련된 이야기만 보는데 저는 비즈니스에 일단 간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 인더스트리의 자료를 많이 봤어요. 이 인더스트리가 결국 어떻게 갈 것이냐. 조그만 브랜드 하면서도 이 인더스트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뭘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점들을 알게 됐고 굉장히 영국이나 그 글로벌 브랜드들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뭐 여러 아이디어를 짜냅니다만 그것이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은 제가 실제 공제 공장 분들을 만나면서예요. 그냥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냥 찾아가서 공제 공장 분들이 제가 사회적 기업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 그냥 쫓겨나죠. 얼마나 바쁘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은 제품들이지만 만들면서 관계를 맺고 또 제가 옛날에 사업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또 다시 찾아가고 만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만나면 되게 뻘쭘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아이디어가 괜찮다라는 내부 검증과 토론이 있은 다음에는 할사 최소한의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드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도움이 되고자 뭐 서울대 사이트나 성대 사이트 친구들하고는 제가 한양대 사이트는 작년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는 지금 프로젝트를 몇 가지 같이 하면서 제가 좀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패션에 관련해서는 뭐 패션도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디자인은 아니실 거고 경영 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오히려 굉장히 인더스트리를 이해하는 그 마케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어요. 여기 한양대 의류학과가 있겠지만 굉장히 커리큘럼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긴 하지만 최신 업데이트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경영학과나 공대나 이런 데들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까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듯이 그런 해외 인더스트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기서 부족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고 그거를 갖다가 해외에 나가서 셀링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만 해도 말입니다. 제가 뭐 별로 뭐 그냥 이렇게 저런 기업 운영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제가 별로 국제적인 중요 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4월달에 제가 유럽에 그 암스테르담, 파리, 런던에 갔다 왔는데 윤리적 패션 분야나 패션 분야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다 저를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가 윤리적인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이 윤리적 패션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아시아에서도 제가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 거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업계에 부족한 그 컴피턴시를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신발이가 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요즘에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기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도 도박이 아닌 판에서 도박이 아닌 선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조변님. 한국 사람 말고 지금 모르게 다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윤리적 패션 플랫폼으로서 그 조직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해외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것과 모르겠다의 좀 차이가 궁금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책은 뭐 여러 번 있는데 우선 질문부터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피플트리라는 데는 그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문제점들 요번에 가서도 그 프랑스의 그 에티컬 패션 쇼를 설립하신 그 분을 만나서 한참 얘기도 많이 그분 인터뷰를 제가 써갖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이제 5월 말에 게재가 될 텐데요. 그 소노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껴요. 이것이 그 사회 노동력이나 양극화에서랑도 관련이 돼 있고 이 손노동이라는 것이 점점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면서 이것이 부족하다, 결핍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오히려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해요. 친환경보다도 이게 더 우선이더라고요. 근데 자국 내에서 이걸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피치 못하게 과거 식민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어트레이드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근데 페어트레이드에 나서고 있는데 자국 내에서도 이 손노동에 대한 것, 전통이나 이런 것들 복원하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희 회사의 역량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에 이제 봉제 손노동의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아직 40대 중반까지는 살아계시다는 점.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려서 그 소재뿐만이 아니라 매니팩처링 시스템도 시스템적인 접근으로서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도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 기획한 디자인과 브랜드로 저희가 만들고 이 프로덕션 해가지고 일본의 유나이티드 에어로즈라는 전국적인 매장을 가진 그 편집샵에 판매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식의 프로젝트로 계속 국제 또 새로운 대안적인 분업 연관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유럽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것들은 좀 지금 단계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는 워낙 이제 브랜드 중심적인 윤리적 패션도 접근이 많기 때문에요. 예컨대 막스 하벨라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페어트레이드 커피의 원조가 된 그것들을 개발한 네덜란드의 솔리데리다드라는 NGO가 있어요. 그 NGO가 커피를 이렇게 트레이드 하다 보니까 면의 문제도 심각하다 느껴가지고 의류 쪽에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큰 회사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차선적으로 생각한 게 메이드 바이라는 그 아까 보셨듯이 에코태그 같은 옷들을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큰 의류 기업들의 그 트랜스포밍을 갖다 돕는 컨설팅하는 그런 NGO를 또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는 QH라는 자기네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QH라는 브랜드가 큰 회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쪽으로는 컨설팅 조직 만들어서 압박하는 가운데 또 한쪽으로는 대안적인 브랜드를 만든 거죠. 우리가 지식경제별 후원을 받는 그 프로젝트가 잘 되면 한국의 디자이너들도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유럽에서 궁금한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분업 연관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하나 정도만 더, 좀 시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학생들 질문 혹시 있으면 6개월 만에 포기하셨을 때 다시 실패를 경험하신 건데 그때 사람이 움츠리게 되고 풀어지게 되는데 다시 복구할 때까지 자본적으로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만나뵙기가 송구스러웠죠. 송구스러웠는데도 또 계속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주위에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이건 그냥 매몰 비용이니.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그 싸움에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 객관적으로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최대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니까 이건 그냥 매몰 비용 포기하고 그냥 지금 털고 나온 것이 맞겠다. 그래서 털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서 직원들을 설득하고 직원들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자부 계획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안들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믿어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보통 사업이 안 풀릴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낮에 막 힘들게 뛰어다니시다가 밤에 술 마셔요. 자기 창업자들끼리라든지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이거를. 근데 과음을 하게 되죠. 그때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늦게 나오게 되죠.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이. 근데 저는 그때 참 다행했던 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마치 그 동방이처럼 점심값도 아끼려고 이렇게 자전거 뒤에다가 도시락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집에 갈 때 숟가락이 안에서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되게 정겹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또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나와가지고 또 하고 이랬던 것들. 그러니까
최대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내가 그 의지가 강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근데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고 다시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술을 안 마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자신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객관화시켜가지고 빨리 미련을 떨쳐내는 것 사업할 때 사실 매몰 비용에 대한 미련 버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보니까 그랬던 것이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작은 규모의 집단을 네트워킹으로 연결을 해서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기업의 방향이라는 게 네트워킹을 이용한 플랫폼을 제작하고 그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저는 예전부터 사회적 기업과 이 카탈리스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모델. 네,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와 있는 책 중에 책 소개가 자연스럽게 되면 카탈리스트 코드라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는 교수님 몇 개 나온 게 없죠. 근데 그게 아마 좀 가장 좀 대중적으로도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요즘에 보면은 그 쉐이핑 스트래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쉐이핑하는 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늦게 며칠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비즈 플랫폼이 뜨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뜬 지가 언젠데 우리 삼성경제연구소 내부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대중적인 데 릴리즈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CEO 리포트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 영리기업들도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근데 영리기업들은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오거나이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파트너들이 굉장히 신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게 그런 모델인 거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걸 치밀하게 만들면서 이제 개발자들 가이 가와사키 같은 에반젤리스트들이 막 개발자들 설득하면서 여기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 작업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하는 것들 많았는데 사실은 단기간에 영리기업이 그걸 하기는 굉장히 힘든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남의 밑에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적 기업은 오히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그분들의 잠재된 역량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구성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아티스트 팬클럽이라는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해서 하고 계시는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미술, 파인아트 전공하는 졸업하고 나서 경매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생계가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팬덤을 형성해주는 아티스트 팬클럽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카탈리스트 모델. 그러니까 커피숍 주인이라든지 중산층 같은 사람들은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 그렇게 거액을 내서 사기 힘들지만 이 사람들의 팬클럽이 됨으로써 또 대여 모델 같은 걸 이용해서 한 달에 커피숍 같은 경우 30만 원 내면은 그림 같은 거 계속 바꿔주고 이런 것들 가능할 수 있어요. 소외된 경제 주체들, 큰 경제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이제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 옆으로 길을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시장과 직접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길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관심 가지신 분들은 카탈리스트 코드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게 영리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 책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너스 카드서부터 시작해서 이 카탈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떻게 역사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제가 좀 교수님께서 대미를 장식해 주시죠. 네. 강의 너무 감동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강의라고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이 앞에서 졸면 제가 싫어하는데 제가 앞에서 졸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앞부분은 좀 이게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앞부분이 좀 지루했죠. 특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철학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하고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하고 그런 연결을 시켜주셔서 저는 아주 감동스러웠는데 이제 개인적인 관심은 어떤 계기로 대표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고 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투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어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뭐 종교도 아니다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런 세계관 갖게 되셨는지. 예. 제가 뭐 참 말씀드리기 외람한 세계관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무슨 종교 것도 아니고 철학의 창시자도 아닙니다만 제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또 하나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읽어보기 불편할지 모르지만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홍상수 감독이 영화도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임어당도 자기가 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서정 철학이라는 그 부제를 겸허하게 붙여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되게 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한 30 됐을 때 벌써 경력이 한 7년 뭐 6년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30을 넘어가는 그때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대 굉장히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가 2000년 초반서부터 해가지고 인터넷이 소수의 얼리 아답터들의 그걸 전유물을 넘어서 전 사회로 확산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진짜 돈도 많이 벌어주고 비즈니스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구나 라는 거를 목도를 한 거죠. 그 한가운데서. 그러면서 제가 20대 때 또 그 회사 자체가 워낙 신규로 커진 회사이기 때문에 뭐 주제넘 때도 무슨 2002년도 대선 때 그 대선 회사 전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아시아와 유럽 통틀어서 가장 사람이 많이 찾는 포털 사이트에 그 대선 프로젝트 리더를 맡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막 사는 게 너무 막 즐겁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랬는데 2000년도 중반이 되고 제가 30살 무렵 될 때였는데 인터넷이 그냥 다 보편화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때부터 관리 모드로 수익성을 최우선시하고 그런 모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올드 인더스트리에 있던 중간 관리자들이 오신다거나 이제 경영층 물론 이렇게 분배가 되긴 했지만 회사의 분위기가 크리에이티브하고 자유롭고 막 이런 지금 구글도 약간 지금 그렇게 변모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좀 바뀌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런 삶은 거기서 내가 이렇게 안정되고 이런 걸 다니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1년간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젊으니까 인터넷 비즈니스가 올드 인더스트리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를 주목을 해보자.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것이 단순히 인터넷을 업무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고유의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방성, 수평성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올드 인더스트리에 접목이 되면 여기에 어떤 침체되고 이런 것들을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저희가 패션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듯이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고 근데 그때 패션은 아니었는데 전통산업이고 강소기업이 가능한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큰 그릇으로 큰 기업의 CEO가 되는 건 적당치 않아 보였고요. 그래서 의식주 기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 의식주 산업과 인터넷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작은 실험들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옆에 셰프 친구가 있었다면 제가 음식 갖고 시작을 했을 텐데 패션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뭐 제가 아무것도 의식주 산업에 대해서 모르는데 뛰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미의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패션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 국내 공조공연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분들이 이 좋은 기술 갖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아까 통로의 법칙 말씀드렸는데 그걸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영미기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나중에는 한 2년 때쯤 됐을 때는 이제 됐다. 나는 이걸로 이 영미기업은 친구한테 다 집을 넘기고 나는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해보자. 그때 또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 같은 분들이 알려졌을 때였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제가 그때 한 2006년도 이때 처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것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오르고다시 바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수다공방이라고 전태일 열사 여동생분이 하시는 NGO가 있습니다.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시티은행에서 펀드를 한 10만 불 받아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 설립하는 것들 1년 동안 제가 같이 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오르고 나서 설립하게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처음에 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샵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막 지르지 않고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하고 나중에 또 사회적 겸 처음 뛰어들 때도 그런 NGO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한번 설립해보고 이런 많은 조심한다고 했는데 또 제가 또 회사를 직접 이렇게 소셜 벤처 식으로 설립하게 되니까 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저는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한쪽에서는 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이 같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 따라가는 게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그런 것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그런 성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한 회사 그만두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저희 회사에 저와 비슷한 유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영리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30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0대 한 중반까지는 계속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예전처럼 종신고용이라는 체제도 다 무너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실 때 요즘에는 좀 많은 멘토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변에도. 그 다음에 멘토까지는 아니어도 주변에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좀 한 세대 좀 이렇게 위지만 저 때만 해도 다들 그냥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거나 뭐 기껏해야 유학 간다거나 이 정도였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뛰어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너무 안정된 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이 다 가는 길보다는 남이 안 가는 길에서 오히려 나의 존재 의식과 이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내가 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투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사회와 관계 맺기를 위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걸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한 1년이라도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작은 프로젝트들, 작은 논의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시고 시뮬레이션이라도 여러 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질문 끝으로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